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측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젯밤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내놓은 결론인데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던 현 정부의 집권 초기 공약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2018년 16.4%에서 올해 1.5%까지 인상률이 줄었다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가량으로 다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공익위원 측에서 또 설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높습니다. 매달 191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노사의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하는 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근본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의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로 대폭 오른 데 이어 2019년 10.9%, 2020년 2.9%, 21년 1.5%로 인상폭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다 내년도엔 5.1%로 결정되면서 평균 인상률은 7.2%가 됐습니다. 이번에 증가율을 높인 건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낮은 임금 기조로 계속 끌고 가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년 최저임금은 좀 정상 상태로 복귀한 것을 가정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젯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라는 파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 합의는 불과 100분 만에 사실상 번복됐습니다. 밤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만났습니다. 1시간 15분쯤 지나자 여야 수석 대변인이 회동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두 분이 아주 화기애애하고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고요. 소상공인들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이외에도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냐는 식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밤 9시쯤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어 밤 10시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충분히 지원하고 남는 재원이 있다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야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졌던 만찬 회동의 결과는 100분 만에 번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놓고 정치권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을 원래 배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게 한 곳당 월 평균 40만 원 꼴인데 하지만 이 돈은 일러야 11월에나 나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때까지 못 버틴다며 당장 이번 여름을 나는 게 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홍대 거리는 한적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찾는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뭐 20%겠어. 12개쯤 맞는데 물을 받기도 애매하고 어차피 임대료가 있으니까. 홀은 완전히 이제 3분의 2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이 더 많이 저녁 시간에는 손님이 안 올 거라 그냥 생각하고 이제 원래는 4시부터 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일단 점심이라도 한번 열어보려고. 정부가 꺼낸 카드는 손실보상금을 늘려주는 겁니다. 지난 7일 공포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겁니다. 현재 6천억 원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JTBC와 통화에서 손실보상금 예산을 원래의 배가량인 1조 2천억 원까지 늘리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가게 한 곳당 받는 보상금이 월 평균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빨라야 11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 아직 뭐 미정이잖아요. 언제 나오는 얘기도 없으니까 빨리 주셨습니다. 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늘리는 건 추경이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보상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해야 어떤 사람들은 문을 닫을 테고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추석 전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늘리고 지급 시기도 당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4단계에 맞춰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상금과 함께 재난지원금도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1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째 4자릿수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친족 49명까지로 제한을 하는데 콘서트는 최대 5,00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버스와 지하철은 규제가 없지만 택시는 2명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자 방역당국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건 바꿀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2번이나 미뤘습니다. 힘들게 오는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며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작년 10월에 첫 2.5단계 때 제가 처음 연기를 한 거고 그 2달 뒤로 연기했을 때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21년도 여름쯤이면 괜찮겠지. 4단계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손님은 49명으로 제한됩니다. 대규모 콘서트는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 5,00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콘서트 같은 것도 강행을 하고 그런 데는 아예 잡지도 않고 예식장만 무조건 50명. 당장 이번 주인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B씨는 오는 일요일 결혼 예정입니다. 49명 모두 친족이어야만 한다는 지침이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식술상 당연히 이제 부케를 던지는 신부가 부케를 던지고 이제 기념사진 찍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모든 그 식술 과정을 생략해야 되는 상황이죠. 부케나 신부가 기념사진 찍는 거. 공적 관계가 아닌 이상 택시에도 3명이 함께 타지 못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상관없는데 택시만 막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살짝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많이 타는 수밖에 없으니까. 헬스장에선 러닝머신의 속도, 음악의 빠르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러닝머신을 탈 때는 속도를 6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또 스피닝이나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할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음악도 빠르기에 따라 틀 수 있는 음악, 틀 수 없는 음악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음악을 들을 때 빠르기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방역당국도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상위에 들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이스라엘인데요. 2차 접종을 마쳐도 추가로 백신을 맞는 이 부스터샷을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 접종하겠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이스라엘 매체 Ynet 홈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세계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화이자 측은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관리와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6개월 뒤부터 면역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근거가 될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정부는 과학적으로 필요성이 입증돼야 부스터샷을 준비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면역력이 손상된 성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도 3차 접종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부자 나라들의 부스터샷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hile many countries haven't even started vaccinating and now moving to a third dose, which is the booster, seriously disappointing. 접종률이 낮은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부자 나라들의 백신 독점을 우려한 겁니다. WHO는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이 세계 각 나라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첫날 등록을 했습니다. 본 경선 일정이 시작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력 주자들 중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먼저 오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리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입니다. 작지만 그 효율적인 캠프를 구성하겠다는 그 후보자의 그 생각에 따라 윤 전 총장은 등록 직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내놨고 이어 서울 용산에서 자영업자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오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역시 대리인을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후보 6명을 추린 민주당은 본격적인 후보 뽑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지난 9일과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인의 접전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도 지지율이 올라 당내에서 이 지사를 바짝 추격 중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가파르게 저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가운데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등도 영입해 사실상 캠프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에 일본이 한 약속은 역사를 인정하고 제대로 알리겠다는 것이었지만 이후에 지켜지지는 않았죠. 후속 조치를 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냐면서 유네스코가 사실상의 경고를 했는데요. 강도 높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유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강제노역 등 어두운 역사는 조명하지 않았다. 희생자 추모 기능도 없다. 유네스코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난달 유네스코 조사단이 군함도 자료가 전시된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2015년 구남도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은 강제동원 역사를 인정했고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하지만 지난해 문을 연 정보센터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증언을 소개하는 등 오히려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조사 결과도 이를 인정한 겁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정문에는 일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제기구 문안에 이처럼 강도 높은 표현이 등장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충실히 약속을 지켰다는 일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문은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리는 44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규정에 따라 일본은 내년 12월까지 후속 조치 이행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이행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